안녕하세요. 오늘은 89회 기업회계 2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특성으로 올바른 것은 1번. 회계원칙은 회계 실무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으로 회계원칙 개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회계 실무적 특성이 강조되니까 재정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틀렸고요. 틀렸고 2번. 경제적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며 회계원칙도 변화합니다. 맞습니다. 3번. 회계원칙은 회계 이론적인 측면으로 회계 실무에 적용할 수 없다. 회계 실무에 적용할 수 있어야겠죠. 틀렸고요. 회계원칙은 회계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회계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회계원칙입니다. 틀렸어요.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특성과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재무제표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맞죠? 2번. 재무제표는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맞죠? 3번.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맞죠? 3번. 재무제표는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특정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 또는 경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3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자산과 부채의 측정 속성으로 독립된 당사자 간의 현행 거래에서 자산이 매각 또는 구입되거나 부채가 결제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1번입니다. 공정가치죠. 이걸 공정가치의 정의입니다. 공정가치의 정의 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다음 내용을 보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은 3개월 미만으로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보통 예금 50 맞고요. 외상매출금 10 아니고요. 취득 시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인 환매채 맞고요. 3개월 이내죠. 당좌 예금 맞고요. 단기 대여금 3개월 미친지 1년 미친지 알 수 없어요. 모르고요. 아니고요. 선일자 수표 아닙니다. 그래서 50 더하기 60 더하기 20 계산해서 110, 130이죠. 네, 3번입니다. 5번. 한국은 2024년 4월 25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중 200이 대손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한국은 보충법을 따라 보충법이 중요합니다. 보충법이 중요해요. 매출채권의 1%를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은 4억이다. 2024년 부분 재무 상태표가 다 아래와 같다면 2024년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로 계산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이제 2023년 12월 31일 현재니까 저희 2024년에는 기초에 해당하겠죠? 대손충당금이 기초에는 500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기말에는 4억에 1%니까 400을 설정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500이었는데 여기서 200이 또 확정이 되었어요. 그쵸? 그래서 500에서 200을 빼면 300이 되는데 300이 400이 되려면 100만원을 추가로 보충법이니까 100만원을 대손상각비로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계의 2024년 매도 가능 증권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23년 4월 1일 매도 가능 증권을 1000만원에 취득하였다. 2023년 말 매도 가능 증권의 공정가액은 900이다. 2024년도 중 매도 가능 증권을 960만원에 처분하였다. 이 문제가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의 이제 2023년 말 공정가액을 알려주잖아요. 이게 평가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평가 손실로 잡히는 건데 그 평가 손실이 OCI로 잡혀요. 그래서 저희 손익계산서에는 인식이 안 되고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인식이 안 되고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돼요. 그래서 그냥 1000만원에 사서 960만원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40만원을 손실봤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다음은 세무의 재무제표에 발췌한 항목이다. 다음 항목 중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금액은 유동자산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쉽게 말하면 현금화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 이제 곧 팔 물건이죠. 곧 팔 물건. 원재료가 파면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 맞습니다.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이고 거래처에 대한 대여금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예상. 네, 당좌자산이죠. 유동자산입니다. 12개월 이내에 회수될 거니까 당좌자산이에요. 그 12개월 이상으로 하면은 유동자산이 아니고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겠죠.
제품 제조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맞습니다. 재고자산에 해당하죠. 거래처에 외상 판매한 상품 대금 맞죠. 금방 현금화 될 거예요. 네. 사용 용도가 제한된 예금 향후 6개월 이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될 금액. 사용 용도가 제한됐더라 하더라도 저희 돈은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있고요. 그러면 더해보면 10만원 더하기 23만원 더하기 22만원 더하기 34만원 더하기 15만원 계산하면 104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8번 제조회 2024년 12월 31일 현재 창고의 실질 재고액은 80만원이다. 실제 재고액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음의 사항을 모두 반영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 재고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024년 12월 29일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선적지의 미줄치고요. 판매 미줄치고 한 상품 12만원이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에 있다. 선적지로 판매했는데 선적지를 떠났잖아요. 그럼 저희 재고가 아닙니다. 2024년 12월 30일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구매한 상품 15만원이 12월 31일 현재 아직 운송 중에 있다. 도착지에 도착을 안 해서 저희 건데 도착지에 도착을 안 해서 저희 게 아니에요. 네, 시용 판매분 중 고객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시종품 11만원이 있다. 네, 매입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저희 집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고요. 위탁 판매 중 수탁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아직 판매하지 못한 위탁품 20만원이 있다. 저희 창고에만 없을 뿐이지 남의 창고에 저희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80만원 더하기 11만원 더하기 20 계산하면 111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9번 경기 2024년 재고자산 매입 및 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선의선출법에 의해 단가를 선정하는 경우 2024년 말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의선출법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저희 일단은 수량 구하고요. 단가 구하면 되는데 단가는 마지막에 매입한 걸로 하면 되겠죠? 200원. 그럼 수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초에 400 더하기 600 마이너스 600 플러스 400 마이너스 500 계산하면요 300개죠. 300개 있고 200원이고 그러면 계산하면 6만원 나오겠네요. 10번 강원은 2001년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사용 중이다. 2023년 말 기준으로 토지의 장부가액은 10억, 건물의 장부가액은 4억. 해당 건물은 해당 토지 위에 지어져 있다. 2024년 강원은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였으며 철거 비용을 1억 원이 지출되었다. 다른 고려사항은 없다고 할 때 이 거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건물 철거 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건물 철거 비용은 전에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2번이죠. 2번입니다. 네, 이거는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1번 12월 결산법인인 제주는 2024년 4월 초 기계장치 취득원가 40 내용에서 4년 잔존가지 영원 연수학계법 상각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24년 8월 말에 25만원에 처분하였다. 2024년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몇 년 몇 개월 썼는지 계산해서 문제 풀면 되는데요. 2023년 4월 초에 사서 2024년 8월 말에 했으니까 1년 그럼 3월 말까지 하고 4, 5, 6, 7, 8 1년 5개월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연수학계법이래요. 그러면 40 곱하기 연수학계법이니까 4년 더하기 3년 더하기 2년 더하기 1년 계산하면요 10년 됩니다. 그 중에 10 되고요. 분모는 10이고 분자는 1년 차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차이는 40 똑같고 분모는 똑같아요. 10. 근데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3. 근데 저희 5개월 썼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요. 40 곱하기 0.4 계산하면 여기 16만원이고 40 곱하기 0.3 나누기 1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면 5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16만원 더하기 5만원 계산되면 21만원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40에 사서 21만원을 깎았으니까 19만원이 장부가액이었겠죠? 19만원. 근데 저희 19만원짜리를 25만원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6만원이 이익이 됩니다. 근데 이거 문제를 제가 지금 기계장치 처분 손익을 계산하느라고 이렇게 계산한 건데, 만약에 2024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2023년 감가비를 계산하라 이렇게 계산하면요, 저희 4월 초에 기계장치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9개월 사용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024년에는 8개월 사용했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40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2분의 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12분의 3, 그 다음에 40 곱하기 10분의 3 곱하기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23년도 감가비가 12만원이고, 그 다음에 24년도 계산하면요, 40 곱하기 0.4 나누기 12 곱하기 3, 그 다음에 이게 4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합계액은 똑같은데요. 합계액은 똑같은데 만약에 24년도 감가비를 구하라 그러면 9만원 이렇게 구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분 손익을 계산하느라고 그냥 한꺼번에 감가상각을 하느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뭔 말이냐면 23년 이때는 23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4년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8월 31일까지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해서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게 저는 맞더라고요. 이렇게 풀면 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방법은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11번 문제 풀어봤고요. 12번 문제. 여수는 2024년 5월 해상 구조물을 현금 50만원을 구입하였다. 환경 관련 법률에서는 이 구조물의 내용 연수가 종료된 후에는 훼손된 환경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4만원, 이후 현재 가치는 3만원이다. 해상 구조물의 취득 시점에 여수가 행할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현재 가치가 중요하죠. 현재 가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에다가, 그래서 이제 구축물인데 50이었다가 현재 가치가 3만원이니까 53만원이고요. 근데 이게 저희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3번. 군사는 2024년 1월 1일 정부로부터 고고부적금 200만원을 지원받아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 내용연수 5년, 잠정가치 없음을 취득하였다. 기계장치를 정유법으로 상각할 경우 2024년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인가? 이거 취득가액이 500이었고 이제 200을 빼잖아요. 그럼 300이죠. 근데 이 중에 5년이니까 300 나누기 5 하면 되거든요. 그럼 60만원 손실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아니고 그냥 당기손익을 물어본 거니까, 당기손익을 물어보니까 60만원이 손실이에요. 만약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500에다가 5년을 나눠야겠죠. 그럼 1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00에다가 이제 200을 또 5로 나눠서 그러면 40이죠. 그래서 40을 또 이익 처리하고요. 국고보조금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선 당기손익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빼서 계산하시면 돼요. 14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 상각을 회계 처리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 계정을 직접 차감한다. 맞고요.
무형자산 삼각시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인 것으로 한다. 맞고요. 무형자산의 삼각 방법에는 정해본 정률법 등이 있는데 소비된 형태를 실효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은 사용한다. 틀렸네요. 정해법 사용합니다. 무형자산의 환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15번. 다음 중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평가한다. 틀렸고요. 2번. 우발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주석에 기재한다. 맞습니다. 우발부채 자체가 낮지 않은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석에 기재하는 거예요. 충당부채도 마찬가지로 주석에 기재하죠. 근데 충당부채는 높으면 주석 말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죠. 그다음에 3번. 우발 자산은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자산을 인식한다. 이거 주석에 기재하셔야 돼요. 주석에.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예상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 측정 시 고려한다. 아닙니다. 예상 처분 차익은 예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예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X이고요. 16번. 쇼미는 2023년 1월 1일 현재가 발행한 사채 액면금의 만원, 표시이자율 8%, 만기 3년, 이자는 매년 말 후급을 취득하고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했다.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시장이자율은 10%였다. 쇼민이 2024년 말 인식할 이자 수익은 다음 아래 표는 당일 금액 1원의 현재 구출 요소이며 계산 결과는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다. 표시이자율이 8%이고 시장이자율이 10%인데 저희는 8%는 필요 없죠. 10%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면금이 만원이고 표시이자율 8%니까 만원에 8% 계산하면 800원이거든요. 800원인데 800원을 매년 말 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0.9091 더하기 0.8264 더하기 0.7513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2.4868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 할 거냐면 액면금액이 저희 만원이었고 만원 곱하기 저희 3년짜리잖아요. 0.7513 곱할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저희 액면 이자 있잖아요. 800원 곱하기 2.4868라는 거죠. 그러면 만원 곱하기 0.7513 M 플러스 800 곱하기 2.4868 M 플러스 MR 계산하면요. 기초에 9502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2023년 1월 1일 현재 부채의 공중 사채의 금액인 거예요. 그럼 9502 곱하기 1.1 왜냐면 저희 10%니까 1.1 빼기 800원 계산하시면 9653 되거든요. 9653 9653 근데 저희 2024년 말 인식과 이자 수익이잖아요. 9653 곱하기 0.1 계산하면 2023년 말 인식할 이자 수익 나와요. 그러면은 965원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걸 구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다 곱하기 1.1 빼기 8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17번. 사채는 발행 조건에 따라 액면 발행, 판인 발행, 할증 발행을 할 수 있다. 아래 가로에 알맞은 보호를 모두 옳게 고른 것은 액면 발행은 같은 거죠.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은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작은 거죠. 그래서 3번입니다. 할인 발행은 시장 이자율이 큰 거죠. 18번. 다음 중 수익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도 기준. 판매자가 재화를 구매자가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인도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1번이 되었어요.
2번 완성기준. 재화가 생산이 완료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고요. 회수기준.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맞고요. 4번 진행기준. 재화의 생산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맞습니다. 19번. 2024년 1월 1일 기업은 판매대금으로 만기가 2024년 12월 31일 액면 200인 어음을 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2024년 8월 1일 기업은 해당 어음을 은행에서 연 5%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단 월할 계산함. 해당 어음이 무이자부 어음인 경우 기업이 인식할 매출채권 손익은 얼마인가? 저희가 어음을 수취하게 되면요. 어음을 수취했는데 24년 1월 1일 기준에 10월 31일이면 200만 원을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5% 이자율을 할인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200 곱하기 5% 계산하면 10만 원이거든요. 10만 원에다가 저희가 8, 9, 10 그러니까 3개월치를 미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3개월치를 미리 앞당겨서 받은 거죠.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12 곱하기 3 계산하면 2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25,000원을 깎아서 200에서 25,000원을 깎은 그 금액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모 정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은 금액을 얼마인지 계산하라. 그러면 200에다가 25,000원 빼면 돼요. 그러면 저희는 2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197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거죠. 네, 20번. 성종은 행당이 발행한 보통 주식을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다음은 2024년 동안 성종이 보유한 보통 주식과 관련된 거래 내역이다. 해당 보통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한 순손익은 얼마인가? 7월 1일 행당의 보통 주식 1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에 따른 거래 비용은 총 15,000원이 발생하였다. 단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거래요.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5,000원 되겠네요. 그 다음에 행당의 보통 주식 40주를 주당 6,500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저희 1,500원이 맞네요. 1,500 곱하기 40주 계산하면요. 플러스 6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의 공정가치는 저희 항상 단기손익 처리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1,300원 6,300원 빼기 5,000원 계산하면 1,300원이고 1,300원인데 저희 60주 남았죠? 1,300 곱하기 60주 계산하면 플러스 78,000원입니다. 그래서 78,000원 더하기 6만원 빼기 15만원 아니 15,000원 계산하면요 123,000원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21번. 다음은 한양의 2024년 자료이다. 손익계산서의 계산인데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영업이익을 구하는지 그 단기손익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니까 영업의 수익이랑 영업의 비용은 다 빼버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매출액은 영업이익이고 기초상품 재고이고 당연히 영업이익이고 이자 비용 영업외 비용이죠. 틀렸고 아니고 제외해야 돼요. 단기상품 매입액에 여기 포함되어야 되고 직원급에 포함되어야 되고 기말상품 재고 포함되어야 되고 광고 선전비, 내 판매비와 관리비, 생가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기부금, 기타 그 영업의 비용이죠. 아닙니다. 자비 영업의 수익이죠. 아닙니다. 배당금 수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아니에요. 재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아닙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요. 2,000 기초니까 더해야 되고 기초니까 더해야 되고 단기상품 매입액 더해야 되고 직원급여 빼야 되고 기말상품 재고 빼야 되고요. 광고 선전비 빼야 하고 생과원가 빼야겠죠. 네, 그래서 2,000 더하기 200 더하기 800 빼기 500 빼기 500 빼기 250 빼기 400 계산이면 잠깐만요. 2,000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군요. 저희 매출원가부터 걸게요. 매출원가 계산하려면 기초상품 재고 더하기 단기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상품 재고액
계산해야겠죠? 그러면은 1000 빼기 5 하면은 저희 매출 원가가 500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광고 선점비 빼고 생각한 거 빼고 지원금을 빼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에서 500을 빼고 빼기 250 빼기 500 빼기 400 계산하면 350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2번 조선은 2024년 7월 1일 세종으로부터 300만원을 차입하였다. 연이자율 6%. 2025년 6월 31일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인 경우 조선이 2024년 12월 31일 해야 할 회계 처리는 300을 했고 금액은 사실 다 똑같이 9만원이겠죠? 근데 당기에 인식해야 되는 건 이자 비용이 역시 9만원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근데 아직 안 줬잖아요. 원리금 일시 상환이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그러니까 2025년 6월 30일 한꺼번에 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아직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이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네, 23번 다음 중 결산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네, 거래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붕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계정을 마감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12월 말 결산법인인 유통은 2023년 1월 초 회상 판매한 상품 판매 대금 300만원을 매년 말 100만원씩 분할하여 회수하기로 하였다. 상품 판매 대금의 명목 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는 중요하고 유효이자율은 8%이다. 해당 장기 매출 채권의 2024년 현재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저희 1원의 현재 가치는 0.7938이고요. 1원의 정상 연금 현재 가치는 2.5770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매년 말 100만원을 회수할 거니까 100 곱하기 2.577년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23년 1월에는 200 257700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23년 말에는 2577000 곱하기 1.08 마이너스 100 이렇게 계산하면 1 783 16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럼 24 말에는 1783 160 곱하기 1.08 마이너스 100만원 계산하면요 925 813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25번 중소기업 회계기준 다음 중 자산 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같은 종류의 자산, 토지와 건물 제외를 교환하였을 때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 금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맞고요. 재고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원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은 취득 원가에 차감입니다. 맞습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맞겠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향상시키는 등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은 발생한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의 장부 금액에 가산한다. 이거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지출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자산의 장부 금액에 가산해야 되고요.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어요. 2부 원가회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원가회계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재무지표 작성 목적 맞고요. 2번 원가관리 목적 맞고요. 3번 예산 편성 및 통제 목적 맞고요.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 목적 아니죠. 그 내부에서 단가 계산할 때 계산하는 게 원가회계죠. 2번 망고는 표준 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한다. 다음은 망고의 6월 중
생산 활동과 관련된 직접 노무 원가에 대한 자료이다. 직접 노무 원가와 임률 차이는 얼마인가? 저희 직접 노무 원가 표준 임률이 시간당 1,000원이고 허용 표준 직접 작업 시간이 500이고 시간당 800원이네요. 그러면 저희 500 곱하기 1000 계산하면요 50이죠. 근데 여기서 능률 차이가 25만원이래요. 그럼 여기 25만원이겠죠. 그럼 여기 1,000원인 거 똑같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250이고요. 그럼 여기 250 곱하기 800이겠죠. 250 곱하기 800 계산하면 20입니다. 그러면은 20이랑 25만원 비교하면요 유리한 임률 차이가 5만원에 해당합니다. 이거 공식이 SQ 표준 수량 표준 가격 그 다음에 표준 가격 실제이고요. 실제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 비정상 공송 수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정상 공송은 단기 완성품이 20%로 가정한다. 티계정 그리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기초 제공품이 300이고요. 기말 제공품이 30이고요. 단기 착수량이 500이고요. 완성은 600 했대요. 그럼 차변이 800개이고요. 그럼 대변이 630개죠? 800 빼기 630 계산하면요. 공송품이 170개인데 저희가 단 정상 공소는 단기 완성품이 20%로 가정한데요. 600 곱하기 0.2 계산하면요. 170개 중에 120개는 정상. 그러면 50개는 비정상이겠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다음 중 제조원가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원가 이외의 기간 비용을 나타내어 단기순이익을 제시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제조원가 명세서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만을 표시하고 있다. 제조간접 원가가 있어야 되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의 계산 내역으로 상기업에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맞고요. 4번 제조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의 부속 명세서이다. 맞습니다. 5번 2024년 원가의 제품 생산에 제조 간접 원가는 가공 원가의 40%, 직접 노무 원가는 9만원, 직접 재료 원가는 5만원 소요되었다면 2024년 생산된 제품의 제조 간접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9만원 나누기 0.4 계산하면요. 9만원 나누기 0.6 계산하면요. 가공 원가가 15만원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9만원 나누기요. 9만원 나누기 0.6 계산하면 15만원이고 확인할 수 있고 15만원에 곱하기 0.4 계산하면 6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6번 다음 중 원가 배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원가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등에 의한다. 맞네요. 2번 제조간접비의 비중이 높을수록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하여 단순한 배부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복잡할수록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되겠죠. 틀렸고요. 3번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은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원가 배부 기준이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가 배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래서 아니고요. 4번 수혜 기준은 원가 대상이 원가를 부담하는 능력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부하는 기준이다. 수혜 기준은 원가 발생과 관련된 용역을 수혜한 수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배부 기준입니다. 아니에요. 7번 성조의 제조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기본 원가, 가공 원가는 얼마인가? 직접 재료 원가 2만원, 직접 노무 원가 3만원, 제조 간접 원가 5만원. 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합쳐서 기본 원가라고 하고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합쳐서 가공 원가라고 하죠. 그래서 5만원, 8만원 이렇게 계산하면요. 2번입니다. 8번 미래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면 기본 주차 요금으로 1,500원, 10분 추가 시 500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요금의 원가 형태는 무엇인가요? 준변동비죠. 이거 그래프 그렇게 되면 처음에 1,500원 똑같은데 이렇게 처음에 1,500원 똑같은데 이렇게 점점 올라가겠죠? 10분 추가시니까 9번
이어는 3월 중 3만원의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가공 원가가 6만원 발생하였다. 원재료의 재고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3월 중 총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요? 네, 그러면은 여기 3만원이 들어왔고요. 4만원인데 3만5 여기 35,000원 35,000원에 6만원 계산하면 95,000원 되겠네요. 4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문이나 특별 수요에 따라 종류와 규격이 상이한 제품을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경영 형태에서 사용한다. 맞고요. 조선업, 건축업, 인쇄업 등의 업종에서 적합하다. 맞고요. 작업 지시서에 의해 제조활동을 시작하고 각 제품별로 원가를 집계하여 제조원가를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거다. 맞고요. 총 제조원가를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으로 배부하는 원가 행태이다. 이거 종합원가 계산 말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11번. 비유는 제조간접 원가를 직접 노무 원가를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는 방식에 따라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24년 제품 제조와 관련된 추정 제조간접 원가는 400이고 총 직접 노무 시간은 400시간이고 2024년 말 실제 집계된 제조간접 원가 총액은 440이고요. 실제가 440이고요.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410 곱하기 저희 추정 제조 간접 원가 나누기 추정 직접 노무 시간 계산하면 400 나누기 400 하면요. 배부 금액이 100억 만원이네요. 그럼 여기 410만원이겠네요. 그럼 저희 예상을 410만원 했고 실제로는 440 했으니까 30만원이 과소배부되었어요. 4번입니다. 12번. 다음은 주기현의 2024년 제품 제조 활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2024년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티제정을 그리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제공품이 50이고요. 기말 제공품이 15만원이고요. 기초 원재료 25만원, 기말 원재료 18만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105만원이니까 25만원 더하기 105만원 빼기 18만원 계산하면 그러면 원재료는 112만원 나오고 단기 가공원가 총액이 130이래요. 그러면 50 더하기 112만원 더하기 130 계산하면 292만원이고 빼기 15만원 계산하면 277만원 이 제품 제조 원가 되겠죠? 그래서 4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원가 계산,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를 말한다. 맞고요. 매몰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을 비교 검토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현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원가를 말한다. 맞습니다. 3번. 기회비용은 재화 용역 또는 생산 설비를 현재의 용도가 아닌 차선의 용도로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최소 금액을 말한다. 최소 금액이 아니고 최대 금액이죠. 최대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3번. 고정비는 조업도가 변동하여도 총원가는 항상 일정의 거리에서 변동이 없는 원가이며 제품 단위당 고정비는 조업도에 반비례한다. 맞죠? 14번. 투자는 ABC라는 세 가지 결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결합원가 50만원은 순실현 가치에 비례해 배부한다. 결합원가가 가장 많이 배부되는 제품은 무엇인가요? 네, A부터 계산하면 400에서 30 빼고 20 빼면 350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300에서 10 빼고 40 빼면 300 빼기 50 250원이네요. 네, 그 다음에 200에서 20원 빼면 180원이네요. 그러면 곱하면 되겠죠? 1800 곱하기 350 계산하면 63만원. 그 다음에 2000 곱하기 250 계산하면 50만원. 그 다음에 3000 곱하기 180 계산하면 54만원. 가장 높은 건 A네요. A입니다. 15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을 비교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류하고 제조간접비의 정확한 배부가 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반면 정확원가 계산은 공정별로 재료비, 가공비를 집계하여 제품과 증품의 원가 배분한다. 맞죠? 2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손익 분석 및 계산이 용이한 반면 종합원가 계산은 보다 경제적이다. 맞고요. 3번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 계산표를 작성하여 원가를 계산하나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공정별로 원가 위주로 계산한다. 이거 틀렸죠?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 작업 지시서를 하는 게 아니고 개별원가 계산에서 작업 지시서를 계산하고요.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정별로 원가 계산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개별원가 계산은 제조간접 원가 배부 문제, 종합원가 계산은 원성품 원산량 계산이 원가 계산의 핵심이다. 맞죠? 16번 경영은 2024년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8만원이고 매출원가는 64,000원이다. 제조간접비 가소배부액 만원을 영업의 손익을 배부할 경우 매출원가는 똑같이 64,000원이네요. 영업의 손익이니까 매출원가로 처리가 안되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2번이고요. 17번 다음은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으로 배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에 받는 배분법은 무엇인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를 일부 고려한다. 특정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하고 나면 배분이 끝나 보조부문에는 다시 원가를 배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단계 배분법에 대한 설명이겠죠. 2번입니다. 18번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2024년 단기 제조 간접 원가와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 산정을 위한 기준 조업도는 얼마일까요? 단기 실제 고정제조 간접 원가 발생액은 120이다. 120을 여기 줬고 고정제조 간접 원가 예산 차이는 30이다. 30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 150이겠네요.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 원가의 조업도 차이는 30이다. 여기 또 30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 180.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시간은 6000시간이다. 그러면 여기가 6000시간 곱하기 몇을 하면 180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180 나누기 6000시간 계산하면 300이고요. 그럼 여기도 300이겠죠? 그럼 150 나누기 300 계산하면 5000. 그래서 4번이 5000시간이잖아요. 5000시간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돼요. 19번 연수는 완성도 40% 수준에서 검사를 하는 생산 공정을 가지고 있다. 24년 1월에 월초 재고 완성도는 30%였고 월말 재고 완성도는 20%였다. 연수가 선의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생산품에 대한 정상 공소 원가는 어디에 배분해야 되는가? 공소는 사실 선의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똑같이 적용하기는 하죠. 그래도 좀 얘기해보자면 월초 재고가 30%였고 월말 재고가 20%였네요. 그러면 40% 수준에서 검사하면 되잖아요. 이거 30%에서 가서 40%까지 갔겠어요. 그러면 월초 재고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당월 착수 완성품도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에 월말 재고는 아직 20%까지 갔으니까 40%까지 안 갔어요. 그쵸? 그래서 월말 재고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죠. 20번 종합은 종합 원가 방식을 이용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재료는 공정의 초기에 모두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선의선출법에 의해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경우 재료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얼마인가? 그러면 티계정을 좀 그리면 400개 착수량이 1000개 그 다음에 400개 완성품이 900이니까 여기 500개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500개니까 500개 저희는 재료 원가만 구하면 돼요. 그쵸? 재료가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된잖아요. 그러면 400개는 0이고요 500개에도 투입이 됐었고 500개에도 투입이 됐겠네요. 그럼 1000이네요. 1000 그러면 60 나누기 1000 60이죠. 나누기 1000 계산하면 600원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평균법이라고 했으면 1000이 아니고 1400이고 그 다음에 1400 나누기 아니면 80 그러니까 재료원가 80
나누기 1400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 21번. 영업은 2024년 5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여 4,500 단위의 제품을 단위당 200원에 판매하였다. 영업의 2024년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을 때 제품 단위당 원가와 기말 재고, 제품 재고액으로 올바른 것은 제품 단위당 직조 재료 원가가 100원이고 직접 노무 원가가 40원이고 제조 간접 원가가 32원이니까 더하면 172원 됩니다. 172원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저희 5천 단위 생산해서 4,500개 팔았으니까 500개 남았겠네요. 500개 곱하기 172원 계산하면 86,00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단 기초재고가 없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기초재고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계산이 달라집니다. 22번. 다음 중 직접 재료 원가 차이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구매부서와 생산부서의 능률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려면 가격 차이와 수량, 능률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가격 차이랑 수량, 능률 차이가 이제 구매부서랑 생산부서의 능률을 평가하는 거죠. 직접 재료원가 구입 가격 차이에 대해서는 생산 담당자가 아니죠. 직접 재료 구입 가격은 구매 담당자가 해야 되고 직접 재료원가 수량 차이는 다 생산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직접 재료원가 총 차이가 유리한 경우 가격 차이와 수량 차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왜 구분을 안 하죠? 해야 합니다. 4번. 유리한 직접 재료 원가 차이에 대해서는 재료 원가 구매 담당자가 책임을 지며 불리한 직접 재료 원가 차이에 대해서는 생산 담당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아니죠. 아닙니다. 그 원인 차이가 가격 차이인지 수량 차이인지에 따라서 책임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유리하고 불리한 거에 따라서 이게 누군가 담당자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23번. 다음은 정상원가 계산을 사용하는 계정의 2024년 1년 동안의 제조간접비 계정으로서 배부 차이를 조정하기 직전의 기록이다. 계정은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를 전에 매출 원가에서 조정한다고 할 때 ABC가 올바르게 된 것은 그냥 제조간접비 여기가 실제이고 여기가 배부한 거죠. 그래서 실제가 10만원 이거 8만원 이거 매출 원가를 조정한대요. 근데 실제가 10만원인데 배부가 8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소 배부됐네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더 가산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23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24번. 통화는 보조부문으로 손선부와 동력부, 제조부문으로 용접부와 조립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역 제공량을 기준으로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한다. 통화의 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선부는 총 20만원의 원가가 발생하고 동력부는 총 14만원의 원가가 발생한다. 직접 배분법에 의해 보조부문 원가를 배분할 경우 용접부에 배분되는 원가는 얼마인가? 이거 이제 수선부는 3,000시간 직접 배분법이니까 이거 고려를 안 해요. 그쵸? 고려를 안 합니다. 그래서 3,000시간, 3,000시간, 그 다음에 4,000시간, 3,000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요. 수선부가 20이래요. 20에 반이네요. 그러면 10만원. 그 다음에 동력부는 14만원이래요. 14만원 나누기 7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8만원. 그래서 계산하면 18만원 되겠죠? 네, 3번이고요. 25번. 다음 중 부문 간접비인 공장 인사 관리 부문에 배부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공장 인사 관리 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 수로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고생하셨고 저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